지난주 금요일 예, 마감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바로 네, 정리하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또 내렸습니다. 다우지수 0.5%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7, 나스닥은 0.9%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날도 어김없이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그렇죠. 컸고요. 이게 주간 단위로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4에서 5% 정도인데 그러면은 그 전주에 상승했던 거 뭐 모두 다 그렇죠. 반납하고도 추가로 더 내린. 그러니까 지난주 증시는 좀 힘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에 하락 이유를 좀 볼 텐데 이 페덱스 얘네가 뭐 글로벌 물류 업체잖아요. 얘들이 이제 실적 발표는 사실 이번 주에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 실적을 발표했어요. 예전에 그 엔비디아나 뭐 월마트처럼 미리 했죠. 네, 그래서 우리도 미리 맞겠다 하면서 미리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쇼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경기 침체 경고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니까 한 개 기업 그냥 좀 빠졌는데 왜 그게 지금 증시의 이유가 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로 좀 해석이 되면서 증시 전반에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아니 지들이 잘못한 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아주 그냥 물귀시 같은 놈들이에요. CEO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물량, 운송량이 급감하는 걸 보니까 세계의 경기 침체가 시작됐어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일부에서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좀 한쪽에서는 그건 저희 자체적인 이유야라는 평가도 사실은 있었어요. 뒤에 주목 이미 이 기업에서 살짝 다룰 텐데. 그래요. 벌써 이렇게 또 예고를 해주셔서 그때까지 이거 채널 Stay tuned.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페덱스가 대체 어느 정도로 좀 안 좋았나 봤는데 1분기 얘네가 이제 2023 회계연도의 1분기가 6월에서 8월인데요. 매출이 지금 23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달러를 제가 뺐는데 그리고 이제 예상치 235억 9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좀 낮았고요. 특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5.14달러였는데 3.44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실적들 보면 뭐 5.14가 예상치였다라고 하면 뭐 5달러 정도 나온다던가 뭐 요 정도여도 뭐 이거는 쇼크야 했는데 이거는 뭐 예상보다 35%를 하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뭐 20년 내 뭐 최저 실적이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이유는 글로벌 물동량이 광범위하게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거야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 사실 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게 약간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이게 세계 경제가 뭔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구나.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물가는 안 잡혔는데 경기 침체?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전조 아닐까? 뭐 요렇게 하나 시사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9월부터 이제 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조정이 있을 텐데 전망치 조정이 있을 텐데 지금 5.14달러로 봤는데 실제는 3.44가 나왔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았던 거 아니야? 이거 하향 조정의 폭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사점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마 뭐 저희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여기 주가 폭락의 손실을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이 좋은 날 닷새 전에 저희가 이제 주목 이 기업으로 페덱스를 하면서 이제는 착륙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페덱스 저기 국제 특송하는 저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는 모습을 그래픽을 띄우면서 이제는 착륙할 때다. 비행기 띄우지 말고 착륙하라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뭐 그때는 사실은 연말에 그 대목 쇼핑 시즌의 반짝 특수를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계속 이익이나 매출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갈 테니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이제 증권 월가의 이제 입장들을 좀 전달해 드렸었는데 뭐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하루에 빠질 줄은 그 주가 얘기 또 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사실은 좀 반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페덱스가 이렇게 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지난 6월에 이제 얘네가 제시한 게 있는데 그걸 철회를 했어요. 시장이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이건 좀 예측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걸 또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월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적 부진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라고 하면서 뭐 성급히 또 연간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추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페덱스를 패대기 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제 보고서들 나온 거 보니까 그날 페덱스하고 어도비 완전히 그냥 경쟁적으로 목표가 하향이 막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됐고 주가가 21.4%나 급락을 했는데 얘네가 78년도에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상장 후에 최대 낙폭.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기업이 20%씩 주가 하락한다는 거는 흔치는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페덱스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이슈였는데 이게 경기 우려,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 하향 조정 우려로 번지면서 증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희가 뭘 봐야 될까? 뭐 그냥 한마디로 저는 기승전 FOMC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0일과 21일 날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시장의 관심은 75bp 인상이냐? 100bp 인상이냐?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80대 20이니까 그쵸. 75bp로 거의 굳혀지는 분위기인데 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12월 전망에 집중돼 있는 거고 9월 전망은 이제는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사실 75bp 인상이 끝나면 이미 이건 사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CPI 발표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저 점도표 연준 인사들이 요 정도 연말에는 이 정도 갈 거야. 뭐 내년에는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연말 금리나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이제 뭐 11월, 12월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를 또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점도표라던가 경제 전망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높게는 나오겠죠. 이번에 75bp만 인상을 해도 그렇게 되면 지금 3.25로 높아지니까 상단 밴드가 3.25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훨씬 뭐 더 높아지겠죠. 주말에 나온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오히려 100bp 올리는 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bp를 올려버리면 11월, 12월에 인상폭이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시장은 다시 랠리를 보이면서 금융 여건이 굉장히 또 추가로 완화되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어떤 돈줄을 죄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75bp 올리고 11월에도 75bp 또 올리고 12월에 50bp 올리는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긴축을 꾸준하게 우리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돈줄을 재겠다라는 시그널을 줘야지 한꺼번에 확 재고 그다음부터는 좀 숨통이 트이게 해줄 거야라는 그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라는 뭐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향후 전망 그러니까 12월 그 FOMC 이후에 이제 12월 말에 금리 수준이 얼마까지 가 있을까? 또 이번 인상 사이클의 맨 끝 터미널 레이트는 몇 %까지 가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관심사고요. 그걸 좀 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인가요? 파이낸셜 타임스 그 보고서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의 IGM이라는 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44명의 시장 유명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화면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랑 바꾸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피크는 어디냐? 피크를 몇 %로 보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레인지를 넓게 봤어요. 그래서 3에서 4%가 마지막일 거다. 그럼 지금 뭐 거의 안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네요. 14%밖에 안 되고요. 4에서 5%가 66%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5에서 6, 6에서 7까지 두 개 합치면 20%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 연준의 기준금리 지금 2.25에서 2.5%로 가 있는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2.5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2.5%인 기준금리가 최고 7%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4에서 5%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5%만 봐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 2.5 딱 반인데 앞으로 지금까지 온 거에 한 번 더 또 이 긴축 사이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이 좀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구조적으로 이 뭐라 그러나요? 인베디드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금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네요. 예. 네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어 PCE 2%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연준은 이게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후년 말까지도 3%를 넘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보세요. 맨 끝에 7% 아주 그럴 거다. 그러니까 거의 확신하는 거죠. 2024년까지 가도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 금리 올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불편한데 내후년까지도 3%가 훨씬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까지도 10%는. 물가를 제대로 못 예. 잡았을 것이다 이 그리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20%. 그리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가 27%, 다소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39%,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7%. 아.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그러니까 2%는 고사하고 3% 넘는 코어 PC를 계속 시장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 외에 그래픽으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들 제가 추가로 좀 구두로 말씀드리면 연준이 내년 내내 기준금리를 4% 아래로는 절대 안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PCE 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말이 돼야 한 3.5% 정도로 내려올 거다. 그다음엔 미국 경제는 앞으로 1, 2분기 내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 이번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도 굉장히 특히 내년에 1분기, 2분기 뭐 상황에 따라서는 3분기까지도 그 기준금리 표가 기존보다 상단에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지. 크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구글 트렌드 데이터로 좀 살펴봤는데 미국인들은 특히 최근에 서비스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요 첫 번째는 구글 트렌드 상으로 뭐냐면 요겁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 게 파란 게 전체 유틸리티 고지서. 그러니까 전기, 가스 뭐 등등 다 이제 고지서. 그다음에 이제 전기 요금 고지서 빨간 거는 이게 이제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요금이 더 찍혀서 나오니까 대체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속 이걸 지금 구글에 검색해 보고 있다는 거죠, 저게 미국인들은. 검색어의 예, 그렇죠. 그 추이를 보여주는 예. 거구나. 아, 네네. 그래서 구글 트렌드 제가 한번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100을 기준으로 100은 최대치입니다. 100이 최대치고 거의 지금 최상 단계까지 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게 가스비입니다. 휘발유 가격이죠. 휘발유 가격은 우려가 좀 상당히 떨어졌죠. 떨어졌네요. 예, 실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반면 렌트비는 확 올라갔다가 요즘, 조금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보는 그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요 다음에는 카풀이에요, 카풀. 그래서 차를 같이 타는 거잖아요. 출근할 때나 여행할 때. 특히 미국은 여행할 때도 카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먼 곳에 있는 지역은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갖고 몰고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휘발유 요금, 그 다음에는 차의 어떤 수리비, 뭐 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차를 내가 혼자 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서비스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연준이 섣불리 어떤 매파적인 시각을 톤다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만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단스케 뱅크라고요. 유럽계 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지금 현재 국채 가격에 반영돼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반영폭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9월은 이미 81bp 정도가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그러니까 75bp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81bp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75bp 인상 정도라면 큰 문제 없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제목으로 달았는데 다만 향후 전망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만은 적어도 시장은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11월 FOMC 같은 경우도 66bp 정도가 반영돼 있고 12월도 42bp 정도 반영돼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은 별로 충격이 없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내년 5월 여기 6번째죠. 내년 5월엔 지금 마이너스 3bp가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는 금리 인하될 거라는 그러게. 전망이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어요. 이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충격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장에는 75bp 인상은 시장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무산될 경우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예, 내년에도 맞습니다. 아마 그냥 인상은 멈추더라도 그냥 유지갈 것이다라는 생각하지 멘트를 마라, 이거죠. 계속 아예. 주고 예.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계속 예. 인하를 이제 반영을 하고 예.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게 또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월가 이슈를 먼저 보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선배가 지금 말씀 많이 하셔서 목 아프시잖아요. 그죠? 예, 특징주부터 하고 예, 네, 좋습니다.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에서 조금 움직임이 컸던 종목들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슈에 있었던 종목들 특징주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잉입니다. 뭐 보잉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다 항공기를 제작하는 뭐 보잉인데 이 보잉의 주가가 3.7%가 좀 내렸습니다. 이유는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 이슈 말고도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상당히 경쟁사 관계인데 뭐 중국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다 에어버스로 몰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미중 관계 악화 이후에 계속 이제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인도할 항공기 예약된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건 흔치 않은 내용인데 라고 봤더니 지금 이야기했듯이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대만에 그때 다녀온 이후에 그 누구죠? 이름이 펠로시? 낸시 펠로시? 네. 갔다 오고 나서 관계가 지금 매우 악화가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미국 정부에서 대만으로의 미사일 수출을 승인을 했는데 그 미사일 제조사 중 하나가 또 보잉인가 봐요. 군수사업부에서. 근데 중국에서 이들 기업 경영진에 대한 어떤 제재를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항공기 인도가 막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야. 그래서 중국 사업 이제 큰일 났어. 이런 우려들이 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3.7% 내린 거고 게다가 이제 중국 사업이 약간 우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3분기 항공기 인도 목표량을 얘네가 제시를 한 게 있는데 그에 훨씬 좀 미치지 못할 것이야 라는 우려감들까지 좀 나오면서 보잉의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자, 다음은 NCR이라는 기업인데요. 와, 얘도 20% 급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얘는 ATM기 그리고 우리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포스기 뭐 계산하는 요거를 제조하는 뭐 미국 내에서 이제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네가 지난 2월에 어떤 우리 뭐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 기업을 완전히 매각하거나 뭐 분할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안을 가지고 어떤 성장 전략들을 우리는 모색 중이야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매각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데서 많은 기업들에서 또 관심을 보이기도 해서 아 이제 매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매각 안 하고 그냥 기업 분할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분할할 거야? 디지털 상거래 쪽과 ATM 그러니까 뭐 포스와 ATM으로 우리는 분할을 해서 각각의 이제 성장 전략을 모색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적정 가치를 평가를 못 받아. 그래서 그냥 헐값 매각하느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기업 분할해서 성장 모멘텀 갖출 거야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성이 안 차죠. 저 정도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냥 기업 분할해서 잘 키운다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 상태를 해결할 뭔가 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 분할이 아닌 그러니까 완전 매각이 아닌 기업 분할 소식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사실 전 요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요건 나중에 뭐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죠.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우버. 이게 외신에 나왔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썼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제일 먼저 썼습니다. 자,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18살 아이가 해킹을 했다고 그래요. 원래 어린애들이 실력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재미로 했어. 라고 했는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고 업무용 메시지 앱이 이제 슬랙. 우리는 뭐 카카오톡 많이 하듯이 이제 슬랙이라는 걸 하는데 이 직원의 슬랙 계정을 통해서 해킹을 했고 이걸 훼손하면서 이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도 이제 접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에서는 이게 또 아픈 이유가 얘네가 2016년 10월에도 한번 해킹을 당해서
고객 데이터가 운전자 데이터가 다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예. 또 그거를 쉬쉬했다가 발각이 돼서 2017년도에 뭐 1억 4,800만 달러 요 정도의 또 과징금을 또 물었나 예, 예. 벌금을 물었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또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토요일인가 업데이트된 얘기를 했는데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해킹 소식 알려지면서 이제 내부망 다 폐쇄했던 것도 이제 정상화를 했어라고 이제 발표는 좀 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은 전해지기 전이니까 우버는 그냥 그 해킹 소식만으로 이제 3.6% 내림세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네, 그날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럼 이제 월가의 주요 이슈들 예, 예, 좀 예. 보도록 할까요? 예, 뭐 그동안 월가 시각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뭐 단편적인 시각들이 사실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비슷비슷해서 맞아. 예, 그거보다는 일부 시각을 좀 뉴스 중심으로 전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으로 월가 이슈로 이름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틀어봤습니다. 네. 예, 안 먹히니까 좀 틀어봤어요. 먹힐 예. 때까지 바꿔봐요 우리는. 네.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피니티브 리퍼 과거에 이제 리퍼라는 이제 펀드 평가 회사죠. 그 두 개가 합쳤습니다. 레피니티브랑. 그래서 여기서 매주 발표하는 미국 주식형 펀드 또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의 전체적인 그 캐시플로우 나타낸 건데요. 여기 매주 단위가 밑에 보이시죠? 지금 9월 14일 마감한 그 주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파란색은 본드, 채권형의 자금.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채권형은 소폭이지만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떨어지니까. 얘기고요.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채권을 살려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빨간색은 주식형입니다. 4주 연속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8월 마지막 두 주에 비해서 지금 최근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자금 빠져나가는 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쭉 이렇게 보면 100만 달러를 넘어가는 뭐 그런 100만 달러가 아니네요. 100만, 1000만, 100억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따지면 조 단위의 그러게. 자금 지금 이탈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혼합형인데 혼합형도 주식이 섞여 있기 맞죠. 때문에 주식에서 자금이 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머니마켓. 그러니까 MMF죠. MMF는 대기성. 그 주로 이제 그 단기 채권에 많이 단기 채권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MMF에서도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는 주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특히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자금을 오히려 채권 쪽에 뺏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다른 뉴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인 매력에서 주식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 이제 보시면 주식 내부에서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봤는데 대형주 펀드가 특히 자금 이탈이 컸어요. 77억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전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의 70%가 대형주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빅테크주라든지 다우 30에 들어가는 대형주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수급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다음 성장주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컸죠. 54억 2천만 달러 빠져나가고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덜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연결선상에서 신채권왕후라고 불리는 제프리 군드락 그 더블라인 캐피털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전형적인 과도한 통화긴축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금리 올리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추고 실물 경제의 영향을 살펴봐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생겨서 경제에 큰일 나니까 긴축을 일단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말은 채권 금리는 계속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이 10년 내 최근 10년 내 이렇게 투자 매력이 높았던 건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라 이렇게 강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10에서 15% 정도 잠재적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주식을 산다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지금 월가였던 시각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펀드 플로우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했고요. 네. 자, 그다음은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에 좀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점 좀 뉴스를 준비했는데 네네네. 이 차트 위아래 보시면 위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입니다.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아래는 리튬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이 액체 형태로 배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탄산이랑 섞어줘서 그 배터리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 원자재, 그러니까 광석으로의 리튬이 아니고 리튬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배터리 원료로서의 리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라고 한국말로 쓰는데 그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를 중국 현물 시장에서의 탄산 리튬 가격으로 잡는데 이게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중국 현물 시장의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50만 500위안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다시 작년 한 해 동안 이미 리튬 가격이 3배 급등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계속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구조다 이런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리튬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 악재가 같이 겹치고 있다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가니까 다 같이 지금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지금 자동차 협회가 전망한 올해 전기차 판매량 600만 대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난달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돼서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전체 연간 전망치는 나오지 않지만 2분기에 발표됐던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0% 늘어나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전기차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 거기 원료인 리튬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공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1위 생산업체인데 중국 내 생산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수촨성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정전 사태로 인해서 무려 2주 동안 그 리튬 그 생산 그 공장, 이게 정제 공장이죠. 정제 공장 모두 가동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부존량이 많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주요 200대 광물 중에서 리튬 광석이 부존량이 25위래요. 그래서 지구상에 리튬은 널려 있는데 문제는 채굴 하는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채굴해서 그 광석 안에 있는 리튬을 빼내서 정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공급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존량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리튬으로서 그 가공하는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이렇다 그러면 계속 전기차 업체에는 어떤 가격 인상 요인 하나의 부담,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계속 세액 공제나 정책적 지원을 하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수 없으니까 보급이 빨리 확대되는데 어려움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 문제가 있지만 차량을 제때 인도해 줘야 되는데 리튬을 공급 제대로 조달을 빨리 못하다 보니까 차량을 만들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에는 좀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